관계의 갈등이 필요한 이유. 내적 불행은 인간관계를 즐기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목록을 친구나 연인을 만드는 것 자체, 연인을 잘못해서 관계를 차마 끝내지 못하고 연인을 선택해서 자주 다투거나 흥미를 잃어버려서 관계를 파괴하나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관계의 문제로 대체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적 불행을 만드는 원인을 이야기했다. 내적인 이런 것들. 자, 해보자. 당신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부모들이 들어도 봤을 법한 잘못된 조언 가운데서 특히 인간관계 형성의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하나 있다. 부모가 아이와 지나치게 치밀하게 지내거나 매사에 긍정으로 반응하면 나중에 아이가 매우 의존적인 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경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그간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를 의존과 독립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해왔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노는 것은 독립적인 행동이고 아이가 부모와 함께 놀고 싶어 하면 지나치게 의존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아이들이 때에 따라서 부모와 함께 놀기를 원하거나 혼자 놀려고 하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욕구이며 아이의 독립 소견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사실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으며 부모와 친밀하게 지내며 느낀 즐거움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부모의 강렬한 애착은 발달상의 성체이며 그 어떤 약점도 되지 않는다. 진정한 독립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물리적인 거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으로부터의 실망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지속적인 내적 안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근본적인 안정감, 즉 내적 안정은 부모와 그 밖의 어른들이 아이들의 예정에 관한 강렬한 욕구를 만족시켜줄 때 발생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부족하거나 거리감이 있으면 이를 잘 형성할 수가 없다. 첫째를 맞이할 즈음의 발달상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부모가 아이 곁에 있어 준다면 아이는 행복을 느낀다. 또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할 때마다 애정을 가지고 반응하거나 노래한 이를 칭찬해주거나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낸다면 아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 후로 약 2년간은 아이와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부모가 긍정적이고 열성적으로 아이를 대한다면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발달되어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감을 아이가 이겨내야만 장차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조언을 따랐다면 아이는 슬퍼하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가 의존적인 성격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전보다도 더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아이는 부모에게 관심과 애정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결론 짓게 될 것이다.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 애써도 보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도 해보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모에게 관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불행한 느낌을 행복과 혼동했다면 그 불행을 다시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거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독립적인 성격에 대한 강요. 스타는 자신의 인간관계의 불행과 좌절을 일으키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타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꽃도 선물하고 멋진 레스토랑에도 데려가고 하루에 2-3번은 꼭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애정에 보답하는 순간에 그의 관심은 뚝 끊어졌다. 누군가 스탄을 몹시 사랑해주면 그는 불편함을 느꼈다. 스탄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태도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연락을 두절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섰다. 스탄은 독립적인 연애의 상대를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다들 처음에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 마구 달라붙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스탄이 높게 평가하는 왜곡된 독립의 개념에 따르면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했다. 스탄은 치밀한 상호작용보다도 서로 단절된 채 지내는 거짓된 즐거움을 선택할 때 훨씬 더 편하다고 느꼈다. 상대방을
혼합과 함께 있으려는 감정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조언에 스타는 매우 놀랐다. 어릴 때 제가 부모님께 놀아달라고 했으면 그분들은 제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제가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을 때에만 제 요구를 들어주셨죠. 제가 혼자 놀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정말 좋아하셨어요. 스타는 부모님이 바라던 대로 독립적이고 어른스러운 아이처럼 행동하려고 무척 애썼다. 물론 그도 관심과 애정을 원했지만 그것을 참을 때마다 자신이 자랑스럽고 부모님과 가까워진 것처럼 느꼈다. 상담이 계속되자 스타는 자신이 우리와의 상담을 무척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자 우리와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화가 치솟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타는 이 감정이 건강하고 정상적이며 수치스럽거나 남자답지 못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자신의 연인 관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타는 수잔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그녀에게 애정을 표현했고 예전과 같은 감정이 나타날 때에도 즉시 헤어지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도움을 구했다. 스단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좋은 관계에 대한 자신의 오래된 가정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이제 스타는 잘못된 행복과 진정한 행복을 혼동하는 대신에 친밀하고 진정한 관계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수잔이 자신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때에 수잔에게 싫은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타는 점차 수잔의 애정 표현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수잔에게 점점 더 애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잔에게 대한 감정을 수용하게 되었다. 내적 구름으로 인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의식적으로는 가까운 관계를 원하며 그 관계를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어릴 적에 겪은 부모와의 관계처럼 거리감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헌신에 반발한다. 자꾸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회계이사를 일하고 있는 낸시는 이 성향을 만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낸시가 원한 것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고 남성 회원이 많은 자전거 동호회에 하이킹 동호회에 참여하곤 했다. 그러게 종종 건실해 보이는 상대와 데이트도 하고 좀 더 관계를 발전시켜보자 했는데 관계가 깊어지려 갈 때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끊어버린다. 낸시는 부정적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전화를 걸었고 데이트할 때마다 좀 더 같이 있자고 요구했다. 상대방이 연락도 하지 않고 바보들은 핑계만 대자 낸시는 그가 자신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직면해야만 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계속되자 낸시는 무척 낙심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를 주저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회활동도 끊어버렸다. 낸시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관계를 두려워하는 남성들을 자꾸 선택하고 있다는 우리의 말을 듣더니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심했다. 아니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낸시는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대부분의 남성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 낸시도 자신의 좋아하는 남성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도망가 버린다는 점에서 비슷했다. 문득 낸시는 일 중독에 빠져서 집에 들어오는 일이 드물었던 자, 물을 한 잔 마시고 클클하네요. 인간관계에서 연인관계가 진정 현실적인 시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친밀함, 행복을 파괴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결혼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확신하지만 막상 결혼식 다음 날 눈을 뜨면 덫에 걸린 것처럼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고 도대체 왜 저 사람과 결혼했는지 회의감을 느끼곤 한다.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적 불행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아 파괴될 수도 있다. 상호 의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지음은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서 우리를 찾았다. 그는 분명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며 이혼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그날부터 아내와 그저 동거하며 지내던 예전이 가장 행복했다고 느낀 것은 사실이었다. 물론 결혼 전에도 그들은 아주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려왔지만 아내가 지음의 애정을 더욱 바라고 있는 지금은 밀실 공고증을 느낄 만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에게 자주 짜증을 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실망한 아내는 지음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지음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토로했다. 시간이 지나 우리에게 좀 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 지음은 아내가 자신에게 기대고 애정을 바라는 것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했다. 지음은 그녀가 결혼하는 것으로 자신의 애정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끊임없이 애정을 표현하며 사랑을 증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아내를 포함한 타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야 편함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관심 없이 오랫동안 혼자서 잘 놀았을 때 칭찬받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아주 가끔 도움을 요청할 때조차 그의 부모는 스스로 조금 더 노력해보라며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짐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짐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 4살 배기였던 짐이 무릎에 앉아달라고 떼쓰자 부모님은 너는 이미 다 큰 아이라며 그를 뿌리쳤다. 짐은 부모님이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인 아이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아주 기쁘고 자랑스러웠다고 했다. 짐의 부모님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짐의 건강한 욕구를 매우 불편하게 느낀 듯했다. 치밀함을 거부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된 짐은 자신도 모르게 독립적인 것은 강한 것이고 애정을 원하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짐은 여전히 치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갈망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치밀함과 상호의존을 불편해하는 자신의 태도 때문에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짐은 비로소 인간관계의 기쁨을 추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아내에게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이혼을 보류했다. 다행히도 그의 아내는 그가 우리와 상담하는 동안에 기다려 주기로 했다. 당신은 친구나 연인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한가? 혹은 관계가 조금 가까워지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나 연애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과 연애하는 경우가 많은가?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학습한 치밀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 당신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른들이 당신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마음속 부정적인 감정들을 바꾸기에 아직 그리 늦지는 않았다. 사랑받기 위한 투쟁.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 가운데서 한 아이를 편애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 아이들이 편애하기도 한다. 아이들과 공을 던지며 노는데 몇 시간을 보내는 아빠도 공을 잡는 놀이를 즐거워하는 딸에게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엄마는 딸과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을 보낼 수는 있어도 아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거릴 수 있다. 때때로 아이에게 아끼는 사촌이나 싫어하는 이복자매의 모습이 떠오르면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그 사람처럼 대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가정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만 자랑스러워하고 나머지 아이에게는 실망을 숨기지 않는다. 아이들이 태어난 순서도 영향을 끼친다. 부모들은 첫째 아이와 가장 깊은 친밀감을 느끼거나 막내 아이를 가장 예뻐하기도 한다. 부모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차별할 때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느끼는 진정한 행복과 부모로부터 사랑받거나 그렇지 못할 때 느끼는 불행을 혼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아이들은 이 익숙한 불행을 다시금 만들어내 느끼고자 한다. 더불어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누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학습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희소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형제 자매를 경쟁자로 본다. 이 태도는 성인이 될 때까지도 계속된다. 외모 강박에서 벗어나다. 외모 강박에서 세 자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시몬은 눈에 띄게 예쁜 아이였다. 시몬의 엄마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예쁜 아이를 자신이 낳았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아이들을 차별할 의도는 없었지만 그녀는 항상 시몬에게 가장 비싼 옷을 사주었고 시몬의 머리를 손질하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시몬도 엄마의 각별한 사랑을 좋아했다. 물론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그저 예쁜 외모에서 오는 것이라는 불행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시몬은 이 내적 불행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치장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모를 칭찬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시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시몬은 자신과 외모로 경쟁이 되지 않는 친구들만 골라 사귀었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추앙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화가 시작되자 시몬은 난간에 부딪혔다. 끝까지 성경수술을 시도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좋은 옷을 사 입어도 젊었을 때만큼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예쁜 외모로 누리던 잘못된 행복에 중독된 시몬은 점차 우울해졌다. 몇 개월 동안에 멋지게 차려입고 상담에 참여했던 시몬은 우리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자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매우 언짢아했다. 우리는 화내고 좌절하는 그녀에게 도움이 되어주려고 계속 노력했고 마침내 시몬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의 외모에 온 신경을 기울이는 대신에 즐거움을 추구할 더 의미 있는 방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도자기 수업을 수강하는 동안에 시몬은 여러 다른 학생들과 친분을 맺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특히 즐거웠다. 그들과 함께 있는 몇 주간 시몬은 단 한 번도 자신과 그들의 외모를 비교하지 않았고 그 사실에 무척 기뻐했다. 부모에게 비교적 관심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잘못된 행복을 찾아다니면서 부모의 사랑을 보상받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애쓴다. 이들은 타인의 조항을 얻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어려운 인간관계를 지속하게 될 수도 있다. 편애의 대상이 아니었던 아이들은 때때로 열등감에서 오는 고통을 느끼고자 욕구가 발달되기도 한다. 이들은 이 느낌이야말로 자신이 느끼기에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행복과 혼동한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자신보다도 뛰어나며 추앙받는 사람들, 즉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는 상대를 찾아서 사귀고 자신이 두각을 드러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그들의 내적 불행은 충족시킬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과 긍정적인 관계를 바라는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 이처럼 부모가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가득 채운 질투와 경쟁, 자만심, 열등감 등을 일으키는 관계를 선택한다. 로맨틱 시기의 중요성.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인간관계 때문에 삶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주된 원인은 어린 시절에 찾아볼 수가 있다. 아동발달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3살 무렵부터 이성 부모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발견했다. 이 시기를 로맨틱 시기라고 부르며 3살부터 6살 무렵을 가리킨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성 부모와 특별하고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며 동성 부모의 역할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동성 부모가 화를 내고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워한다. 이러한 소망과 두려움은 강렬한 경쟁의식, 변덕,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 초인적인 힘과 완벽한 지식을 소유하려는 욕심 등 각종 난해한 행동의 원인이다. 이 시기에 벌어지는 가족 사이의 역동을 파악하지 못한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가 있고 심한 경우 그런 행동은 비난받아서 마땅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는 중이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다. 부모가 이 로맨틱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성인으로 자랄 수도 있고, 반대로 갈등투성이의 불행한 관계의 중독인 성인으로 자랄 수도 있다. 로맨틱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모두 이성 부모 완벽한 성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단지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를 모방하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로맨틱한 관계에 굉장히 두루뭉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개념에는 소유, 애정, 동덕점 등이 포함된다. 로맨틱 시기의 아이들이 성적인 관심이나 접촉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아동 성범죄자들은 이 시기 아이들의 행동을 성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성적인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반박한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의 사이가 서로 좋지 않은 상황도 차후에 논의하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양부모가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이들은 3살 무렵에 부모님이 자신을 제외하고 둘이서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재미있는 일이 자기도 끼고 싶어한다. 아이들은 이성 부모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동성 부모가 받는 관심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부모의 관계가 정확히 어떠한지 아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이성 부모의 애정을 원하는 것뿐이다. 그레이라는 어린 아들을 둔 여성이 남편에게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칭찬하자 그렉은 곧바로 목청을 높여서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받고자 하는 아이들의 욕구가 정상적이라는 점을 이해한 부모들은 미와 같은 아이들의 노력을 아낌없이 칭찬해준다. 아마 그러한 경우 그렉의 부모는 "우와, 우리 그렉은 목소리가 정말 좋구나. 다른 노래도 더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해주었을 것이다. 반면에 아이를 너무 자신만만하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조언을 따르는 부모들은 대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래, 네가 항상 모든 사람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는 없어. 그리고 네가 모든 일을 잘할 수 없다는 점도 배워야 한다고 말이다. 이성 부모에게 칭찬을 바라고 한 일을 비난받고 놀림당한 아이들은 대개 자라면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성의 긍정적인 관심을 받으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하거나 자신의 노력을 모든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리며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에 관한 가장 유명한 예시는 바로 시라노 드 베르크. 시라노는 자신이 사랑받기에 전혀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믿어 다른 남성을 부추겨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구애하도록 도왔다. 칭찬받으려고 애쓴다는 이유로 비난당하고 놀림받는 아이들은 때때로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에 더욱 매달려서 이전보다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성이 되면 칭찬에 대한 뜻없는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도치 않게 소외시킬 수가 있다. 3에서 6세 아이들이 자신이 동성 부모의 경쟁자라고 믿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이들의 마음은 미성 속에서 엄마 아빠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과 헌신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아이들은 비현실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과 부모님 사이의 지적인 성숙, 신체적인 규모, 힘의 차이를 미처 깨닫지 못한다. 당신도 아마 자신의 부모님보다도, 특히 동성 부모님보다도 더 강하고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곤 했을 것이다.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부모가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에 맞장구 치며 다정하게 대해 주었을 것이다. 일찍 아이의 환상을 깨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정서적인 상처 없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부모들이 모욕을 주거나 놀리고 비판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확신하기 시작한다. 이런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도 자신의 능력에 매우 지나친 관심을 가지거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타인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태도를 그대로 학습해서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다. 칭찬받으며 자라지 못한 아이는 마이크는 최근에 2년간 3번이나 직장을 잃을 뻔했다.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칭찬받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 사람이었고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
하지만 모든 업무의 공로를 독차지하려는 마이크 때문에 협력업체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곤 했다. 마이크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못했다. 상사나 고객이 업무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때마다 그는 자신을 강하게 방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했다. 마이크가 직장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민한 태도는 우리와의 치료 중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우리의 충고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우리가 자신을 비난한다고 여겼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은 금세 찾아내면서 노력한 것은 칭찬해주지 않는다며 어릴 적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마이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이크의 아버지는 아들의 로맨틱 시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어린아이들의 태도를 빨리 꺾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마이크에게 마이크가 나는 그 자만심을 꺾어야만 해라고 말하곤 했다. 마이크는 마이크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 기억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는 마이크가 우리의 생각을 물을 때까지 기다렸다. 마이크는 우리가 자신의 편이며 자신을 돕고자 한다는 사실을 아주 서서히 깨달았다. 우리가 그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그의 내적인 무력을 발견하고 지적했음을 그는 비로소 믿기 시작했다. 마이크는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에게 가장 나쁜 비판자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이크는 의식적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비판하는 방식에 무척 화가 났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면 그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마이크는 스스로를 엄격하게 대하는 어른으로 성장했다. 마이크가 건설적인 비판에 지나치게 예민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비판을 들으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것들이 기정사실처럼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비판은 정서적으로 무척 고통스럽지만은 아버지와 같아지는 과정의 하나였다. 자기 아버지처럼 되는 것은 곧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마이크의 자기 비판 욕구는 서서히 줄어들었다. 반면에 자신에 대한 건설적인 생각 및 감정과 함께 그의 내적 안정감은 점차 자라났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직장 상사나 고객들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온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마이크는 좋은 아이디어로 업무를 도와주는 이들에게 칭찬을 베풀 수 있을 만큼 안정되었다. 치료 이후 마이크는 업무 수행 능력이 증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자신의 일을 훨씬 더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로맨틱 시기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는 성인이 된 뒤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바로 동성 부모가 자신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믿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동성 부모보다도 자신이 더 매력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성 부모가 자신의 사랑에 반응해 주지 않으면 동성 부모의 방해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 시기의 아이들이 동성 부모에게 자주 화를 내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시기를 겪는 아이들은 이성 부모와 함께라면 지루하고 귀찮은 일도 할 수 있지만 동성 부모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조차 하기 싫어한다. 이 시기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동성 부모들은 아이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해서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동성 부모의 보복을 걱정하고 있는 아이에게 서운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상처를 표현한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분노를 가지고 의사소통한다면 아이의 두려움을 더욱 확신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친구나 연인에게 거절당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해서 친밀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곤 한다. 늘 자신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사람. 엘렌은 여기까지. 늘 자신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사람. 엘렌은 친구를 사귀는 데는 별 문제 없었지만 친해지고 나면 반드시 갈등이 부딪혔다. 엘렌은 늘 친구들의 신의와 헌신을 의심했다. 친구가 다른 친구와 만나거나 누구와 데이트한다고 하면 엘렌은 그가 자신을 싫어해서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거리를 두고 차갑게 되었고 그 친구도 엘렌의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나서 엘렌과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말은 엘렌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과거를 돌이켜보던 중에서 엘렌은 남성들과의 관계는 항상 만족스러웠는데 여성과는 단 한 번도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엘렌은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드러났다.
엘렌은 아빠와 훨씬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 때문에 엄마가 항상 서운해했다. 엘렌의 엄마는 엘렌이 아빠에게는 시집갈 거라는 이야기까지 털어놓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상처받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하지만은 엘렌은 엄마가 그 정도는 참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치료가 계속되자 엘렌은 우리가 자신보다 다른 내담자들을 더 신경 써준다면서 우리를 비난했다. 엘렌은 우리가 총애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확신했고 자신은 그 사람들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는 쓰디쓴 결론을 내렸다. 엘렌은 인간관계는 한정된 관심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엄마로부터 학습한 것이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이 사실을 부드럽게 지적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엘렌은 자신이 싫어하는 엄마의 특성을 물려받았다는 생각에 분노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 아이가 엄마와 친밀감을 느끼는 방법은 엄마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설명해서 그녀를 이해시켰다. 엘렌은 우리가 다른 내담자들을 상대하는 것에 여전히 서운해했다. 하지만 점차 우리가 자신에게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관계란 누군가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즐거움을 얻을 기회라는 사실 역시 깨닫기 시작했다. 엘렌은 친구들을 소유하려는 태도를 버리려 노력했고 그 결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로맨틱 시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성 부모는 자신을 더 좋아하는 아이의 태도에 짜증으로 반응하거나 배우자에게 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을 더 좋아해주는 아이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동성부모와 함께 책을 읽고 놀이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성부모에게 거절당한 아이들은 이성에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수줍음을 타는 성인으로 자란다. 로맨틱 시기의 현재의 이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청사진. 로맨틱 시기는 부모가 자녀, 배우자, 친구, 낯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자녀가 그대로 배우는 관계의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동일시는 중요한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이 되려는 시도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행동 양성을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기의 아이가 이성 부모를 선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언젠가 이 스스로 그 단계에서 빠져나온다는 점을 부모들이 이해하고 기다린다면 대개 이 시기를 무난히 보낼 수 있다. 걱정과는 달리 동성부모가 자신에게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 모델을 발견하고 삶에 적용한다. 로맨틱 시기를 바람직하게 보내면 아이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이 동성부모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단점이나 부모의 사랑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보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이 방식을 모두 모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이들은 자신이 지닌 힘을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부모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기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에 속하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라는 중요한 인식을 심어준다. 이를 이해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가까워질 수 없는 상대방을 쫓거나 복잡한 우정관계 또는 삼각관계에 빠져들지도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부모가 이혼했거나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잘못된 관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동성부모가 부재했거나 이성 부모로부터 과도한 애정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동성부모를 이겼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힘겹게 노력하여서 얻어내 누리는 것이라고 믿으며 자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에 있을 수 있다. 부적절한 관계에 이끌리다. 성공한 건축가인 로저는 이미 연인이거나 결혼한 여성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그 여성들이 로저를 위해서 연인을 떠나면 로저는 갑자기 흥미를 잃고 그 여성을 떠났다.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심지어 로저는 두세 번 정도 친구의 연인에게 고의하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사랑에 빠진 나머지 우정보다도 그 여성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소중한 우정도 잃고 여성과도 오래 가지 않아서 헤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로저의 부모님은 로저가 5살이었을 때 이혼했다. 로저의 어머니는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정이야. 내가 의지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란다 라고 말하곤 했다. 로저의 어머니는 자신의 입을 오시며 인테리어까지 어린 로저와 상의했다. 로저는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자랑스럽고 즐거웠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로즈는 때때로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버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부담감에 쏠린 로즈는 고등학교 이후에 집에 가지 않으려고 몇날 며칠을 밖에서 보내기도 했다. 로즈와 아버지와의 관계 또한 갈등이 많았다. 로즈는 어머니가 자신의 집안의 가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우려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당시 아버지가 돌아와서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다. 저에게 사랑이란 오직 승자와 패자가 있는 시합에 불과해서요. 로즈는 차츰 좋은 관계는 다른 사람의 연인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노력하여 연인이 있거나 기혼인 여성들을 유혹하고자 하는 욕구를 제어했다. 처음에 로즈는 여인이 없는 여성들에게는 도무지 매력을 느낄 수 없다고 불평했다. 우리는 그것이 이전에 제3자를 이기며 느꼈던 익숙한 그러나 잘못된 쾌감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로즈는 승리감에 중독되었었는데 이 느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관계없으며 로즈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쾌락일 뿐이었다. 로즈가 연인이 있는 여성에게 흥미를 느끼는 것은 사실 그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얻음으로써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로맨틱 시기를 잘 보낸 아이들은 자녀에게 변함없이 적절한 관심을 보여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부모를 모방해 의견이나 관점이 다른 타인을 만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성인이 되더라도 자신과 다른 의견을 두려워하거나 상처받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발달시켜온 자신의 관계 모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 두면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가 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우정이란 한정된 관심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라고 생각하는가? 질투심은 모든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매력? 당신은 입맛에 맞게 바꾸려거나 사소한 일로 비판하는 친구나 연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가? 휘두르기 쉬운 친구나 연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가? 당신을 사랑해주는 친구나 연인에게 쉽게 흥미를 잃거나 그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가? 스스로 완벽한 사람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관계 모델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